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제로금리 시대 온라인 은퇴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강의실에서 은퇴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는 코로나 사태로 직접 뵐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금융시장의 변화와 은퇴하신 분들의 대처 방안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순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택융자 모기지 이자율의 추세와 동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동이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전망도 간단하게 내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자율 전망은 제가 이제 주택융자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가능한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은퇴자분들이 주택융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융자 이자율의 추세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지금 차트 도표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30년 고정 모기지, 15년 고정 모기지, 그리고 5년 고정 변동 모기지 이렇게 세 개의 모기지 상품에 대한 이자율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기간은 지난 5년 동안입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높았던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 말입니다. 11월 30년 고정 기준으로 5%에 육박했고요. 최근에는 가파르게 떨어져서 3.0%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새에 한 2%가량이 떨어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2022년 내후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됐던 날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3.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변동이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융자에서 변동이자는 런던 인터뱅크 오퍼 레이시라는 라이보란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변동 모기지와 학생론, 리버스 모기지에 적용되는 변동이자입니다. 이것도 30년 고정 모기지처럼 2018년 말 11월에 피크를 이뤘다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덱스 자체만으로 보면 그 낙폭이 고정이자에 비해서 더 큽니다. 이렇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추세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둘 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모기지 이자율에 대한 전망입니다. 현재 페드 기준금리는 아시다시피 0.25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죠. 손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페드에서 기준금리가 제로인데 왜 모기지 금리는 제로가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신 적이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는 실제 소비자와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는 페드가 목표를 정해놓은 거라서 정책금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페드가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초단기 금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페드가 은행에 이자 없이 빌려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은 여기에 마진을 더 보태게 됩니다.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마진을 붙인 이 이자가 사실상 적용되는 최종 이자가 됩니다. 기준금리보다 궁금한 게 그럼 앞으로 모기지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전망인데요. 사실 전문가도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다만 상황을 설명드리고 추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기지 이자를 결정하는 데는 그 변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기준금리부터 설명드리면 모기지 이자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현재는 관련성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한 상태라서 당분간은 저금리가 기준금리를 통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페드가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개입을 할 걸로 보여지고 그만큼 저금리 기조는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들 언론 지상에서 들으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시되고 그 반등하는 형태가 L자형이다, U자형이다, V자형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 침체가 되면 이자는 낮아지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이자는 높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확실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또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시중의 현금, 자금의 흐름입니다. 시중의 자금이 모자라면 모기지나 소비자 대출 같은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나와 있고 이 또한 저금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10년 채권의 이자 수익률입니다. 10년 채권 이자는 모기지 이자와 정비례 관계,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요. 10년짜리 장기 국채가 많이 발행될수록 상대적으로 이걸 사려는 수요가 수급 관계에서 수요가 적어지므로 이자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공급이 앞으로 좀 문제이긴 합니다. 현재 10년 채권 이자는 양적 완화로 인해서 오를 기세가 보이면 대거 사들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강제로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국채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 완화로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기지 이자는 시중에 자금이 넘치면 떨어지고 10년 채권 이자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글로벌 경제나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또 떨어집니다. 당분간 이런 생각을 감안해 보면 금리가 올라갈 요인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크게 늘어난 재정 적자를 만회하려면 채권을 더 찍어내야 하고 세금도 세수도 더 늘려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이자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설명드린 걸 종합해 보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갈 요인보다는 떨어지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향후 수년세 이자율은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재융자 신청하신 손님 중에 아직도 이자가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내려가는 것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직후에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요. 2%대로 떨어졌는데 30년 고정 모기지입니다. 모기지 투자은행들이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를 사지 않는 거죠. 나름 투자를 하는 건데요. 마진도 적고 무엇보다 이자가 2% 중반대까지 떨어지면 마진 적은 것도 그렇지만 모든 주택 소유주가 너나 할 거 없이 다시 재용자를 하게 됩니다. 거의 전 국민이 재용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갖고 있던 모기지에서 이자 수익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재용자를 하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처럼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더 내려가는 것은 모기지 투자자들이 용납할 가능성이 거의 적다고 보여집니다. 변동이자 중에서 한 가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동이자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크레딧 카드와 라인 오브 크레딧은 맥시멈 이자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제한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기지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이런 크레딧 카드나 라인 오브 크레딧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 모기지와 리버스 모기지에 적용되는 이 변동이자는 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1년 동안에 올라갈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최초 이자에서 2%, 또 라이프타임, 융자를 갖고 있는 평생 동안 최초 이자보다 5%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안정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상승할 때 일반 모기지와 리버스 모기지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그 상승폭이 다른 소비자 대출과는 좀 다르다라는 건 한 가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율은 이 정도를 하고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하는 모든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을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우선 30년 고정, 15년 고정 이런 일반 주택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장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달 원금을 내기 때문에 집에 대한 에퀴티가 늘어나고 낮은 고정이자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자는 세액공제가 되고요. 단점은 페이먼트를 꼭 내야 된다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에퀴티가 늘어나서 담보는 늘어나지만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페이먼트를 3번 이상 못 내게 되면 차압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을 늘릴 수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는 부담감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격 조건으로 봤을 때의 단점인데요. 소득이 있어야만 일반 주택 융자는 융자나 재융자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는 모기지 페이먼트의 한 4배 이상의 소득이 있으셔야만 자격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힐락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아마 2차 융자로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은 10년 동안은 페이먼트 부담이 적고 언제든지 현금 인출이 가능하고 또 여유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시로 갚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한 게 특징이고요. 다만 이제 10년 뒤에 페이먼트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0년 내에 만약에 집을 처분하신다. 그러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옵션입니다. 또 수수료도 적다는 게 장점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대형 은행들이 라인 오브 크레딧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체이스뱅크하고 웰스파고뱅크가 라인 오브 크레딧 신규 신청을 안 받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보다 좀 받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자 상승에 대한 안전장치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또 자격 조건에서 일반 주택 융자와 똑같이 많은 인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형 라인 오브 크레딧입니다. 라인 오브 크레딧과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소득 조건이 리버스 모기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적은 소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4가지 옵션 중에서 리버스 모기지입니다. 현재 리버스 모기지는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고 각종 조건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안전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장단점을 설명드리면 일단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동안 페이먼트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융자 프로그램들은 매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시기 때문에 현금을 받더라도 또 페이먼트를 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버스는 평생 동안 페이먼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평생 동안의 캐시플로우를 바꾸실 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 현금을 받으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소셜연금처럼 100세를 사시던 110세를 사시던 평생 동안 무조건 매월 정해진 페이먼트를 주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쓰실 수 있도록 라인 오브 크레딧 형태로 이렇게 셋업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원금을 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페이먼트를 안 내시니까 액기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 수수료 중에 다른 것은 일반 융자와 비슷하지만 정부가 보증을 서는 대가로 해서 지불해야 하는 정부 보험료가 있다는 게 또 단점입니다. 이제 모든 융자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놓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저희 세미나 주제처럼 은퇴자들이 어떻게 이 주택 융자를 활용하거나 대처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 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금리는 낮은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융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퇴자들은 우선 이자도 중요하지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생 동안 매월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과 평생 동안 매월 지출해야 하는 돈을 먼저 계산해 보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고 여유가 많지 않으시다면 우선 주택이용자를 재융자로 좀 바꿔보시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해보면 빚지는 게 싫다고 그러시면서 은퇴를 하고 나자마자 바로 그냥 융자를 무리하게 갚아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납하시는 경우요. 물론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동안 매월 재정이 빠듯하거나 적자이신 경우라면 이렇게 무리하게 갚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매월 흑자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현금으로 또 여유가 있으시다 이러면은 당연히 모기지를 갚으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는 무리하지 말라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택용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류 모든 종류의 빚 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그런 빚입니다. 이자도 낮을 뿐더러 독소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요. 페널티 없이. 그리고 긴 기간 동안 원금을 쪼개서 나눠서 이자와 함께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적은 편이죠. 그나마. 그래서 빚이 어차피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주택모기지를 가장 늦게 갚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이를 잘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잘 맞추시는데 현명하게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이 적거나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30년 고정 같은 일반 융자가 힘들다. 주택융자가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저금리 시대, 마침 저금리 시대니까 변동이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돈을 빌리는 건 이자가 낮을 때 하시고요. 그래야 유리하고 이자가 올라갈 때는 저축을 하시는 게 유리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자산 가치 하락. 우리가 경제 침체가 되고 지금 상황이 좀 불안한 상태잖아요.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수요가 갑자기 급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파이낸싱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은퇴를 하시면 소득은 늘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상금은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아주 많지 않으신 경우라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언제든지 현금을 찾아 쓰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이자가 지금 낮은 상태이니까 이런 상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버스 모기지도 한번 고려해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리버스 모기지를 해봤지만 현재가 이자로 봤을 때 가장 적기입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이자가 낮으면 이자 부담이 적은 것은 기본이고요. 이자가 낮을 때 더 많은 리버스 모기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신 손님이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케이스를 한번 꺼내서 지금 한번 다시 받으시면 어떨까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매월 받으시는 금액이 한 25% 정도 늘어나셨습니다. 다른 융자 프로그램하고는 다르게 리버스 모기지는 이자가 낮으면 유리한 점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모기지가 필요하거나 적절하신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이 주택융자 프로그램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할지 그 구분되는 점을 융자 상품별로 한번 나눠서 비교해 봤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런 일반 주택융자를 갖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은퇴하시고 연금 소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소득 그리고 각종 지출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적자는 아니지만
들어오는 인컴이 지출보다 150%를 넘지 1.5배를 넘지 않으시는 경우는 모기지를 재융자에서 월 페이먼트를 줄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150% 한번 다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100불이 매달 꼭 나가야 되는 지출입니다. 뭐 재산세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유틸리티 이런 것들 모든 거 합쳐서 꼭 나가야 되는 지출이요. 그리고 반면에 매달 들어오는 인컴 소득은 예를 들어서 150불이 안 되신다. 그러니까 150%가 안 되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재융자를 통해서 매달 나가는 페이먼트를 줄이시고, 줄어든 페이먼트를 통해서 매월 수입과 지출을 여유 있게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입니다. 이 라인 오브 크레딧은 비상금 성격이 강합니다. 비상금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쓸 데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비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자격 조건에 있어서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퇴를 하시고 나서 소득이 넉넉치 않으시면 자격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입장이라면 은퇴하시기 전에 소득이 있으실 때 마련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소득과 지출이 항상 흑자이신 경우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적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라인 오브 크레딧에서 계속 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반 주택융자보다 조건이나 나중에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까지는 페이먼트 이자만 내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요, 1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은퇴 초기에서 지나서 70세나 80세가 되셨을 때 한꺼번에 갔거나 페이먼트를 아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라인 오브 크레딧하고 리버스 모기지하고 중간에 있는 하이브리드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리버스 모기지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은퇴를 하시고 소득이 부족한 경우, 주택융자나 에퀴티 라인이 불가능하신 경우, 또 매달 수익과 지출이 빠듯하시거나 아예 모자라시는 경우라면 이자가 낮은 지금 리버스 모기지를 한번 받아서 캐시플로우를 개선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판단 기준은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셨을 때 120% 이하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똑같은 예지만 한 달에 100불이 매달 나가야 되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120불이다. 그러면 120% 정도가 흑자지만 이 20% 갖고는 평생 동안 보장이 안 됩니다. 물가 상승률도 있고요. 또 비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리버스 모기지가 유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에 따라서 현재 갖고 계신 주택융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종전에는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운사이징은 현재 갖고 계신 집을 팔아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고 그 남은 차액으로 노후자금에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경험을 해보니까 다운사이징은 불가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을 떠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높고요. 그리고 한인들이 좀 모여있는 데 사시길 원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집을 팔고 사셔도 그 차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다운사이징은 제가 이번 강의 내용에서 뺐습니다. 다만 이 다운사이징을 제외하고 집을 담보로 해서 캐시플로우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비상금 같은 현금을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시점으로는 지금이 적기다. 왜냐하면 이자가 현재 낮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오늘 수서를 마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검색하실 때 남상혁 TV, 남상혁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동영상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